여기 오사카의 한 술집. 일본은 미래가 없어. 우리 세대는 진짜 답이 없다. 한국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에 갇혀 있어. 라고 말하며 일본 청년들이 거침없이 일본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한 남성이 어디 감히 일본을 비난하냐며 크게 분노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케시입니다. 50대 중반에 접어든 지금 제 삶은 세대를 이어내려온 스시 가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이 가게는 도쿄의 작은 골목에 자리 잡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가 이 가업을 이어받을 날을 고대하며 저를 키우셨죠. 어릴 적부터 제게 일본의 위대함과 경제 부흥기 때의 영광을 자랑스럽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시작된 일본의 기적적인 성장을 직접 겪으신 분입니다. 경제대국 일본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일본은 7, 80년대에 세계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이 되었고 그 시절 일본의 성장 신화는 가정 내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저는 그 혜택 속에서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자연스레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업과 금융권에서 번 돈으로 도쿄의 작은 부동산까지 마련하셨고 덕분에 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에 들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스시는 마치 예술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가업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서도 이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랐습니다. 일본에 대한 자부심은 제 정체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제품을 만든다. 일본의 전통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같은 말들이 늘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가게에서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스시를 먹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일본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최근 일본 경제가 위태롭다는 뉴스가 가끔 들리긴 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디지털 혁신에서 일본이 뒤처진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하지만 제게는 그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스시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고 저도 아버지 덕분에 모아둔 재산이 넉넉했으니까요. 게다가 저희 집은 여전히 안정적인 중산층이었고 제 삶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침체기에 대한 소문은 제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타케시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야. 이 가게를 잘 지켜야 한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가업을 지키는 것이 곧 제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시를 만드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일본 전통을 이어가는 숭고한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자부심과 확신은 딸 아야메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어릴 적부터 제 말에 순종적이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반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가슴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 아야메는 어릴 때까지 저의 기대에 순응하는 아이였습니다. 스시 가업을 이어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린 시절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고 저희 부부는 당연히 아야메가 우리 가게를 책임질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아야메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춘기 반항이라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부모에게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야메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점차 한국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세에 편승하는 정도라 생각해 그리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야메는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나섰습니다. 드라마 자막 없이 보고 싶어라는 이유였지만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유행이 지나가면 잊혀질 거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야메의 관심은 점점 더 깊어졌고 한국 아이돌의 앨범을 모으고 K-팝 콘서트에 가기 위해 며칠 밤을 새워 줄을 서는 열정까지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그 모습이 점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한참 뒤처진 나라가 아니었나요? 제가 성장할 때 한국은 일본을 따라오기 위해 애쓰는 개발도상국에 불과했는데 제 딸이 왜 그렇게 한국에 열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야메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저희 부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답이 없다며 미래를 한국에서 찾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일본 남자들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며 자신은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저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아야메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딸은 이미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대학으로 6개월간 다녀오더니 한국의 삶이 더 좋았다며 일본으로 돌아와도 취업은 한국에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제 딸과의 충돌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뒤늦게야 깨달았던 것이었죠. 아야메와의 첫 충돌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설득했습니다. 아야메야,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미래를 생각해야지. 여기 우리 가게가 있잖니? 하지만 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빠, 일본은 미래가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여기에 제 인생을 걸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일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나라야. 너는 부모에게 받은 혜택을 모르고 그깟 한국 따위를 동경하는 거냐?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야메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한국으로 떠나겠다는 딸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게를 이어야 해. 이 가게는 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까지 3대에 걸쳐 이어온 소중한 전통이야. 그러나 아야메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는 제 인생을 아빠의 기대에 맞추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결국 인연을 끊겠다는 극단적인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좋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더 이상 나와 내 엄마에게 기대하지 마라. 이 집에서 나가면 끝이야. 제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아야메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일본은 과거에 갇혀 있어요, 아빠.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제 딸은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딸이 떠난 뒤 몇 차례 연락이 왔지만 저는 화가 난 나머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TV에서 한국과 관련된 뉴스나 프로그램이 나오면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리거나 전원을 꺼버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체면과 스시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며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려 애썼지만 딸의 빈자리는 가슴 깊숙이 큰 구멍을 남겼습니다. 가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압박감과 더불어 딸의 반항이 모두 한국 문화 때문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서 딸을 빼앗아간 것 같았고 그것이 참을 수 없이 분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나라가 제 가족에게 침투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고 제 딸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동경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란과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게의 손님들은 스시 맛에 감탄하고 칭찬했지만 저의 마음 한구석은 늘 무겁고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과 연락이 끊기면서 저의 일상은 단조로움과 허무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스시 가게를 여는 것이 저의 모든 것이었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제 인생의 리듬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변함없이 찾아와 스시를 즐기고 저를 칭찬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점점 더 텅 비어갔습니다.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었고 그것은 딸 아야메와의 단절이 만들어낸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 가게 운영은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저와 아내의 생활은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가끔씩 문득문득 밀려오는 외로움과 공허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딸과의 갈등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반감을 애써 잊으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게에서 손님들이 떠난 후 혼자 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공허함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며칠쯤 쉬어볼까? 평생을 스시가게에 묶여 살아온 저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가게 문을 닫는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게를 쉬고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여행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행? 당신이? 평생 가게를 쉬지 않던 사람이. 아내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제 결심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둘이 여행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그녀의 미소는 제게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행지로 오사카와 교토를 선택했습니다.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던 이 도시들은 제가 평생 스시가게에 묶여 있으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들이었습니다. 교토의 전통 사찰과 오사카의 활기찬 거리를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조금 들뜬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작은 캐리어에 짐을 챙겨 오랜만에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열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딘가로 떠난다는 것이 낯설고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일상을 벗어난 자유는 예상보다 달콤했습니다. 교토에 도착해 오래된 사찰을 둘러보고 조용한 정원을 산책할 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딸 또래의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문득 아야메가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로 제 마음은 한 번도 온전히 평온해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내와 함께 오사카의 이자카야에 들렀습니다.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활기 넘치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그곳은 저에게는 낯설고도 신기한 공간이었습니다. 평소 혼자 조용한 닷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저로서는 이런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친구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예상과 달리 무거운 주제로 흘러갔습니다. 일본은 미래가 없어. 우리 세대는 진짜 답이 없다. 그들은 일본 사회의 문제를 거침없이 비판하며 취업의 어려움과 답답한 체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한국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는 동안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디 감히 일본을 그렇게 비난할 수 있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꾹 참으며 술잔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저으며 제지하지 않았다면 당장이라도 한마디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이 제 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이 한국에 집착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요? 오사카의 이자카야에서 들었던 젊은 친구들의 대화는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들이 일본을 이렇게 비하하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나라를 향해 거침없이 비난하는 그 목소리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들이 한국을 칭송하며 일본과 비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뒤처져 있어. 그들이 외치던 그 말들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날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스시 가게를 다시 운영하며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손님들이 떠난 조용한 밤이면 그들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딸 아야메가 왜 그렇게 한국을 동경하고 일본을 떠났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가게에 오는 젊은 손님들에게 직접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왜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일본 사회를 이렇게 답답하게 느끼게 만드는지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손님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아야메가 왜 그토록 강한 결심을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젊은 손님들에게 말을 걸었을 때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한국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제 질문에 손님들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요즘 한국 문화가 엄청 인기예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죠. 그들의 대답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궁금증을 자극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죠? 일본에도 충분히 좋은 게 많지 않나요? 제 질문에 손님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일본도 좋지만 한국은 뭔가 다르게 느껴져요. 디지털 기술도 앞서가고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일본은 아직도 옛날 방식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디지털 발전과 자유로운 분위기는 제게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일본은 오랜 전통과 규율을 중시하는 사회였기에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답답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보면 모든 게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돼요. 결제도, 교통도, 심지어 관공서 업무까지요. 그들의 말에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딸 아야메가 왜 한국을 그렇게 동경했는지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야메는 미래를 더 나은 환경에서 만들어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만을 강요했고 그것이 아야메에게는 구속으로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젊은 손님들과 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일본이 변화하지 않으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떠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스시 가업을 지키는 것만이 제 인생의 목표였던 저에게 이 변화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뜻밖의 방문객이었습니다. 1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딸, 아야메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시간이 흘렀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린 딸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분노와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아야메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와 아빠, 오랜만이에요. 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야메가 한국으로 떠난 후 저는 매일같이 딸을 그리워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딸을 다시 마주하고 나니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딸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걱정도 많았지만 이제는 많이 적응했어요. 아야메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친구들을 사귀며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딸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야메는 조심스럽게 아빠도 한국에 와보지 않을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은 물론 가겠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의 제안에 바로 대답하지 못한 채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한국에 간다고.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가게도 있고 여행을 가기엔 좀. 저는 변명하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야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한 번만 제 눈으로 한국을 봐줘요. 제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직접 보면 아빠도 이해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아야메의 제안은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가업을 지키고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간다는 것은 저 자신을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게에 묶여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습니다. 고민해보겠다. 제가 조심스럽게 답하자 아야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의 일부분을 되찾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이 돌아간 후에도 저는 한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딸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래, 가보자. 딸이 그렇게 자랑하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딸이 왜 그곳에서 행복을 찾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아내에게 제 결심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당신이 드디어 딸을 이해해 보려는 거네. 아내의 말에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택시를 부르고 결제를 끝내는 딸의 모습을 보며 한국이 얼마나 디지털화된 사회인지 몸소 체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현금과 종이 영수증을 사용하는데 익숙했기에 이 모든 것이 마치 미래에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딸 아야메가 제가 긴장한 것을 눈치챘는지 아빠, 천천히 둘러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며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도심으로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서울의 풍경은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거리를 가득 메운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한국이었습니다. 아야메는 저를 위해 미리 예약한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체크인 과정조차 스마트폰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야메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를 데리고 근처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점에 들어서자마자 QR코드를 스캔해 주문을 하는 모습은 경악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주문이 이렇게 간단해?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고 아야메는 웃으며 아빠 여기는 이런 게 당연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결제도 현금이나 카드 없이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완료됐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본 한국 젊은이들의 자부심 넘치는 표정은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의 얼굴을 보아왔던 터라 이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야메는 행복한 모습으로 저를 한국의 여러 명소로 데리고 다니며 한국의 문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곳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도시 곳곳에는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야메와 대화를 나누며 저는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야메는 여기서는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가 많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이 이토록 성장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면서도 일본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구나. 제가 오랫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굴러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이 왜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는지, 왜 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하는지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일본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고 한국에서 느낀 이 발전과 변화가 부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일본이 과연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동안 젊은 세대들이 왜 그렇게 좌절하고 불만을 표출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며 느낀 충격과 감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 딸 아야메가 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들이 이제야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사회와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딸이 꿈을 키우고 행복해할 수 있었던 이유를 깨달으니 그동안 딸의 선택을 무작정 반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의 조용한 카페에서 딸과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딸의 표정은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고집스러움 대신 진정한 자유와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미안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아야메 하고 부르자 딸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 나눌 수 없었던 말들이 가슴속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널 너무 몰랐던 것 같구나. 저의 말에 아야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늘 저를 지키려는 마음에 갇혀 있었지만 그게 저를 묶어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울컥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이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다는 사실이 더 이상 배신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낸 것이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야메, 미안하다. 그때 화내고 연락 끊은 거 다 미안해. 저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딸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는 아빠가 언젠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울컥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얽혀있던 오해와 감정을 풀어내며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밝게 빛나는 네온사인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곳곳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딸이 선택한 이 길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제는 아야메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제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딸을 이해하고 딸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이었구나. 저는 일본의 전통과 가치에 묶여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딸과의 대화를 통해 변화하는 세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날, 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활기찬 사회와 기술의 발전이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시 가게를 다시 열고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떠오르는 질문들이 가득했습니다. 일본은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한국에서 느꼈던 변화의 기운과 젊은이들의 자신감 있는 표정이 떠오를 때마다 일본 사회의 정체와 답답함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가게에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가끔 젊은 손님들에게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멋있어요. 그리고 미래가 있어 보여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일본 젊은이들의 마음이 왜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와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전통과 자부심이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통과 가업을 지키며 살아온 저의 삶이 지금의 세대에게는 답답하고 구식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일본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자부심으로 삼아왔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부심 속에서 살아왔고 그것이 저의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저에게 일본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당신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한국에서 느꼈던 경험과 생각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딸이 옳았어. 한국에서 보니 모든 게 달랐어. 내가 세상을 너무 좁게 봤던 것 같아.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이 더 이상 젊은 세대에게는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 제가 말하자 아내는 하지만 당신이 해온 일도 중요해. 우리가 쌓아온 것들 역시 소중한 가치예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위로를 느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스시 가게를 운영하며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마다 일본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딸 아야메가 한국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느꼈을 자유와 희망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로 저는 매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전통과 변화는 정말 양립할 수 없는 걸까? 딸 아야메는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과감히 한국으로 떠났고 저는 여전히 일본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남긴 가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과거의 자부심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전통을 지키며 변화를 수용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저는 고객들과 더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젊은 손님들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변화와 발전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스시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꿈을 찾고 싶어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뒤늦게서야 저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전통 속에서 살며 새로운 세상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 자신을 뒤돌아보니 후회가 밀려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놀라운 발전과 활기찬 사회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일본의 전통이 소중하듯이 이제 저는 변화와 혁신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야메의 한국에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면서 저 또한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더 이상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보여준 도전 정신과 성장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본보기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과 성취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저도 변화에 도전해보려 합니다. 딸이 한국에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저 역시 전통과 변화의 균형을 찾아 새로운 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영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저와 딸이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체코 프라하의 유명 관광지 레스토랑 앞. 입구에는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표시가 걸려져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테리나예요. 체코 프라하 태생으로 현재 프라하의 유명한 관광지인 구시가지 광장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이 되어가네요.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은 체코 전통 요리를 주로 하는 곳인데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편이에요. 프라하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풍부한 역사로 유명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연중 끊이지 않고 찾아와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손님들을 똑같이 대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손님들의 국적에 따라 서비스 방식을 조금씩 달리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아시아 손님들을 대할 때는 더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인 손님들을 대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물론 모든 중국인 손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말 힘들거든요. 시끄럽고 예의가 없고 주문한 음식을 거의 다 먹고 나서 맛이 없다며 결제를 거부하기도 해요. 심지어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얼마 전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왔었는데 정말 최악이었어요. 20명 정도의 손님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주문을 받으러 갔는데 메뉴판을 보자마자 중국어로 뭐라고 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중국어를 할 줄 모르니까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드렸죠. 그런데 그중 한 손님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여기는 왜 중국어 메뉴가 없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희 레스토랑은 체코어와 영어로만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도 계속해서 불평을 하더라고요.
결국 주문은 겨우 받았지만 음식이 나오고 나서도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할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중 몇몇이 위안화로 계산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레스토랑은 체코 코루나와 유로만 받고 있어요. 카드나 다른 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자 또다시 큰 소리로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중 몇 명만 카드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날 하루 동안 제대로 된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실랑 일을 하느라 다른 손님들을 받을 수가 없었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힘들었죠. 게다가 중국인 손님들이 나가고 난 자리는 한숨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테이블은 엉망이었고 음식 찌꺼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청소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레스토랑들도 중국인 손님들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예의 바르고 친절해서 프라하에서 평판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중국인 출입 금지하는 레스토랑에 입장하기 위해 자신들을 한국인이라고 속이는 일이 많아진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아시아인 커플이 우리 레스토랑에 왔어요. 처음에는 한국인인 줄 알고 친절하게 대했죠. 그런데 주문을 받으러 갔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통 한국인들은 메뉴를 빠르게 고르거나 메뉴 볼 시간이 필요하면 메뉴를 고른 후 불러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이 커플은 제가 옆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뉴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보면서 시간을 많이 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의심이 들어 동료에게 물어봤어요. 동료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주문을 받으러 갔을 때 저는 그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인사를 했어요. 보통 한국인들은 이럴 때 반가워하면서 한국어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커플은 그냥 어색하게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신했죠. 이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내쫓을 수는 없었어요. 차별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서비스를 제공했죠. 예상대로 그들은 식사 내내 시끄럽게 떠들었고 음식을 먹고 나서는 맛이 없다며 불평을 했어요. 계산할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카드 결제만 가능하다고 하자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더라고요. 결국은 카드로 계산은 했지만 팁은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 레스토랑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어요. 사실 외모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 패턴을 관찰하기로 했어요. 우선 계산할 때의 태도가 많이 달라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계산대로 와서 계산을 하려고 해요. 반면 중국인들은 자리에 앉아서 계산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또 메뉴를 고르는 방식도 달라요. 한국인들은 대체로 빨리 메뉴를 고르고 종업원이 와 있으면 오히려 빨리 고르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종업원을 오래 기다리게 하면서 메뉴를 천천히 고르는 편이에요. 식사 매너도 많이 달라요. 한국인들은 대체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음식이 나올 때 자리가 없으면 스스로 테이블을 정리하기도 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접시를 깔끔하게 정리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중국인들은 시끄럽게 떠들면서 식사를 하고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차이점들을 알고 나니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하는 게 조금은 쉬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특히 중국인들이 점점 더 교묘하게 한국인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머리에 기름기가 가득한 동양인 남성들이 우리 레스토랑에 와서 한국인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저에게 한국어 할 줄 아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과 중국의 언어 정도 구분만 할 수 있는 상태라 당연히 저는 한국어를 못한다고 했죠. 그러자 그 남성이 갑자기 한국어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제게 영어로 한국어 모르시는구나.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식을 쩝쩝 소리내서 먹거나 큰 목소리로 대화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보면
한국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일행들끼리 한국어로 대화하길래 무례한 한국인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테이블에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그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중국어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진짜 한국인 손님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사실 중국인 손님과 한국인 손님의 구별이 어려워서 중국인과 한국인 출입을 모두 금지하는 식당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중국인들은 일본인은 사칭하지 않는데 한국인만 사칭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동안에도 한국인을 사칭하는 중국인들은 많은데 일본인을 사칭하는 중국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아는 식당 사장님 중 한 분은 중국인 출입 금지를 입구에 크게 적어 놓으니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사칭한다며 어쩔 수 없이 중국인과 한국인 출입을 모두 금지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그런 모습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인 손님들은 정말 대접하기 좋거든요. 얼마 전에 한국인 가족이 우리 레스토랑에 왔었는데 그때의 경험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4인 가족이었는데 부모님과 10대로 보이는 남매였어요.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느낌이 달랐습니다. 조용히 들어와서 자리에 앉더니 메뉴판을 건네자 감사합니다라고 영어로 말하더라고요. 메뉴를 고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서로 의견을 나누더니 금방 결정을 했죠. 주문을 받으러 갔을 때 그 가족의 아버지가 우리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전통 요리를 추천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흔쾌히 그 메뉴를 주문했고 다른 몇 가지 요리도 함께 시켰어요. 그날 손님이 몰려서 주문한 음식들이 늦어져서 많은 손님들이 항의를 하는데 그 가족들은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주문이 밀려 음식이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니 웃으면서 천천히 주셔도 된다고 오히려 따뜻한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그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음식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면서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맛있다고 영어로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조용히 대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그들의 행동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테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용한 냅킨까지 접어서 깔끔하게 올려놓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한국인의 매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산을 할 때도 특별했어요. 아버지가 계산대로 직접 오셔서 카드로 결제하시는데 팁까지 넉넉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맛있는 음식 감사합니다라고 체코어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그 가족이 떠나고 나서 저는 동료들에게 저런 손님들만 온다면 이 일이 천직일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모두가 웃으면서 동의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인 손님들에 대한 좋은 인상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프라하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카를교, 프라하성, 구시가지 광장 등 볼거리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런 명소들을 방문할 때도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을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기념품 가게에서도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한국인 학생 그룹이었어요. 그들은 프라하의 역사에 대해 정말 많이 공부하고 온 것 같았어요. 레스토랑에 와서도 체코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들의 호기심과 배우려는 자세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좋은 이미지 때문에 중국인들이 한국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레스토랑은 중국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걸어놓고 더욱 세심하게 손님들을 관찰하며 한국인 손님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대체로 깔끔하게 다니고 의사소통을 영어로 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중국인들은 자국어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한국인들은 대체로 조용히 대화하는 반면 중국인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시끄럽게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그들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돼요. 프라하에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의 매너는 정말 특별해요. 그들은 항상 우리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태도 때문에 프라하의 많은 상점과 레스토랑에서 한국인 손님들을 환영하고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한국인 출입을 거부하는 레스토랑이 있지만 그건 한국인들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이 일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음식을 서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한국인 손님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들의 예의 바른 태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 등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죠. 이제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프라하를 찾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곳일지 상상하게 되거든요. 언젠가는 꼭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그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 프라하에서 한국인 손님들을 맞이하며 그들의 문화를 조금씩 배워나갈 거예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